이번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한 사람도 있고 덜 한 사람도 있는데 어쨌거나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돼? 한국사가 본질이 뭔지를 지나는가에서 역사의 본질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자세를 말씀드린 거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첫 번째 단어는 뭐 역사의 의미인데 요거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그러면 일단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죠. 어떻게 할지. 전 근대사와 뭐야? 근현대사로 나눠집니다. 그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근대사회가 되었느냐라는 걸 기준으로 근대사회 출발점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좀 어려운 거예요.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세요? 언제부터? 오, 봐봐. 이렇게 대답을 잘하잖아. 갑오개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근현대사가 갑오개혁부터 나와야 되지 않나? 근데 잘 생각해봐. 근현대사 출발점을 갑오개혁부터 해요? 아니지. 근대사의 출발이 어디로 가요? 그래, 흥선대원군부터 보통 나오잖아. 그래서 한국사책이 보통 1권, 2권 할 때 1권 보통 세도정치까지가 1권인 거고 2권이 근현대사인데,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책들이 1권이 좀 더 두껍고 2권이 좀 더 얇지. 당연하죠. 왜냐면 시험 문제가 전근대사가 3분의 2, 근현대사가 3분의 1 정도 나오니까 당연한 거고요. 양도 그렇고요. 그럼 왜 흥선대원군부터 나오냐? 라는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지. 흥선대원군은 절대 근대가 아닌데. 그럼 우리 역사에서 근대 출발이 어디로 보니까 흥선대원군부터 나오는 거냐면 강화도 조약부터예요. 물론 학계에는 학설이 여러 썰이 있는 거야. 형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갑오개혁부터 근대사회 출발점이다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 갑신정변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강화도 조약부터 보는 학자들도 있다고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역사를 어때요? 근대의 기점을 조금이라도 어때요? 일찍 시작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부터를 보는 거야. 요건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할 건데, 근대라고 말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이와 어른을 구분할 때 어른이라고 말하려면 어때요? 어떤 어른의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2차 성징이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도 마찬가지겠지. 근대라고 말하려면 근대의 요소들이 있다고. 뭐가 있을까? 몰라도 돼. 그냥 아는 대로. 역사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되는 거 아시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럼 정치적인 면에서 근대적인 면이라는 얘기는 무슨 주의? 민주주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뭐가 아니고 전제주의, 독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왕 혼자서 모든 걸 다 다스리면 그게 독재지. 다른 말은 뭐야? 전제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뭐야? 전제 군주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왕권이 어때요? 약화되고 제약되고 시민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 이제 왕이 있긴 있는데 군주가 있긴 있으나 헌법 아래에 있는 거지. 그걸 뭐라고 그래? 입헌 군주제라고 말해. 좀 더 나아가면 어때? 아예 왕을 부정해버리죠. 그게 무슨 제야? 공화제. 그럼 입헌 군주제, 공화제 합해서 뭐라고요? 민주주의. 됐어요. 정치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뭐라고요? 자본주의. 사회적으로는 계급사회가 아니라 무슨 사회? 평등사회. 사상적으로 뭐라고요? 전통 사상만을 옳다고 믿는 게 아니라, 조선 같으면 성리학만이 유일 사상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합치되는 모든 걸 다 인정하자. 무슨 주의? 합리주의라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성리학 유일 사상이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어? 자, 과거 시험에 과목이 뭐야? 성리학이야. 그럼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어때요? 다른 걸 아무리 잘하더라도, 영어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어때요? 출세할 수가 없지. 왜? 과거 시험 과목이 없으니까. 그럼 뭐야? 성리학은 단순한 학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뭐야? 조선이라는 나라는 뭐야? 지배하는 사상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다가 무슨 개혁돼? 갑오개혁 때 뭐야? 과거제가 폐지되거든. 과거제가 폐지되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근대적 학문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관리로 등용될 수 있어요. 그럼 뭐야? 이제 성리학이 조선 전체를 지배하는 사상이 아니라 n분의 1의 사상이 되는 거지. 성리학이 제자리를 찾아간 거지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요? 인간의 뭐야? 이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무슨 주의가? 합리주의가 자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근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4가지가 다 완벽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갑오개혁인 거예요. 반면에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나타나면 뭘로 보자? 근대로 보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뭐라고? 강화도 조약이에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부터 뭐로 보는 거야? 근대 출발점을 보는 거야. 그래서 강화도 조약부터를 근대사로 보는 거고, 그럼 애매해진 게 뭐야? 세도 정치는 끝났는데 강화도 조약까지 13년 동안 흥선대원군의 시기가 어때요? 애매해진 거 아니에요. 이걸 세도 정치에 넣을 수도 없고. 해서 어디부터 보는 거야?
근현대사 출발은 뭐야? 흥선대원군부터 나오지만 조심해야 될 건 많은 학생들이 착각한다고. 흥선대원군이 근대사의 출발점이니까 흥선대원군의 개혁도 근대적일 거라고 착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근대적 개혁이 아닌 거지. 아까 말했던 4가지 요소에 포함되지 부합되지 않으니까. 이해돼요? 이게 뭐라고요? 논리적인 공부야. 그냥 단순히 느낌적인 느낌 이걸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요. 역사라는 학문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이에요. 물론 역사가 발전하는데 역사가 변화하는데 우연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걸 되도록이면 이걸 뭐 하려고 한다고요?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외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근대사의 출발점 뭐라고요? 가도지압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몇 문제가 나온다? 적게 나오면 6문제, 많이 나오면 8문제, 최고로 많이 나온 건 8.5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0.5는 뭔지 알겠죠? 전근대사 시대 통합 문제. 그러면 거의 40% 가까이 나와. 적어도 30% 이상 나온다고. 근데 한번 해볼까요? 자신 있어요? 근현대사? 좀 많이 약하지. 특히 우리 공무원 준비생들이 근현대사가 많이 약해요. 왜 그래요? 항상 앞에서부터 공부하거든. 구석기, 천재들이죠. 무슨 논문 쓸 수 있어요. 그죠? 인디아나 존스야. 유적지 열나 외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구석기 유적 중에 흥수와 열심히 배우잖아. 흥수와 열심히 나왔지? 그렇죠. 오, 좋아. 이렇게. 잘하잖아, 봐. 다 대답하잖아. 청원 두루번 공굴, 흥수아이. 그죠? 이거 시험제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학원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모의고사 문제는 자주 나와요. 실제로 어때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온 줄 아세요? 학교에 여러 가지 썰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구속 유적이 아니라는 썰이 훨씬 더 세요. 그래서 청동기 유적일 거다, 청동기 유물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극단적인 학자는요, 흥수아이는요 6.25 전쟁 때 죽은 아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 학자가 저 지잡대 교수면 우리가 무시해도 되거든? 아니거든. 서울대 국사학과 나왔고 박사학위 받았고 지금 교원대 교수거든. 그럼 학계에서 어때요? 굉장히 파워 있는, 그 시대에 대단히 파워 있는 교수, 이 사람이 쓴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학자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흥수아이가 구석유적이다 주장하는 건 그 향토사학자들이야. 그 지역에서,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훨씬 더 우리 지역 역사 오래돼 이걸 강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강조하지만 주류 역사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어때요? 그게 우리 책에는 있지만 어때요? 실제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 왜? 정확하지 않으니까. 주류 역사학계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 말, 왜 전문가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막 열나 외웠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온다니까. 하지만 뭐는 잘 나와? 연천군 전공리는 너무 잘 나오는 거야. 이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아슐리안 주목도끼. 이거는 하버드 대학교, 무려 저기 지잡대가 아니고 하버드 대학교, 저기 어디 주립대도 아니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 모비우스 교수라는 학설을 정면으로 돼요 부정할 수 있게 된 게 우리나라 연천군 전공리에서 뭐야? 아슐리안식 주목도끼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놀랍게도 미군 병사가 발견했거든. 얼마나 아이러니야. 미국 최고의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주장한 걸 미군 병사가 10개 해버렸으니까. 어쨌거나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야.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제가 구별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책에 써있으면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시중에 나오는 모의고사 보고 있으면 막 다 외워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 등록한 거 아닌가? 돈 많이 내고? 아닌가? 조금 냈어요? 많이 냈잖아.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공부 시작한 지 오래됐으니까 전체를 한번 쭉 읊어드릴 건데 이게 머리 아프고 힘들고 졸릴 수도 있어요. 특히 공부를 안 한 친구들, 초시생들은. 근데 오빠는 초시생이 아니야. 제일 잘할지도 몰라. 이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남들만큼 해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야. 이 오빠가 그런 것 같아. 자, 우선 공부를 꼭 구석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현대사 파트 먼저 설명을 하겠어요. 자, 봅니다. 근현대사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는요, 숫자 몇 개만 써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요건 누구야? 그렇지. 이건 뭐야? 오, 좋아요. 이건 뭐야? 아니, 벌써 봐봐, 지금. 야, 강화도 조약이 뭐야? 계항이지. 계항이라는 걸 하게 되면 어때요? 이익을 보는 사람도 생기고 어때요? 손해를 보는 사람도 생겨요. 이익 보는 사람들이야 주머니에서 돈만 세고 있으면 행복하겠지만 손해 보는 사람들 어때요? 생존권 자체 위협을 받겠죠. 생존권 자체 위협 받는 사람들은 뭐가 싫을까요? 내가 무능해서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신식군대가 생기면서 뭐야? 차별을 받는 뭐야? 구식군인들. 그리고 뭐라고요? 도시 빈민들. 얘들이 합세해가지고 사고 친 사건 뭐라고요? 임원연의 구식군인들의 반란 뭐야? 임오군란이에요. 하지만 그 임오군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문 열면 안 된다는 위정척사를 대표하는 누구야? 흥선대원군 세력이 있는 거고, 문 열어야 된다는 개화사상을 대표하는 뭐야? 민시 세력이 있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사이가 나쁜 시아버지와 며느리 아닌가? 원래 며느리 사람은 시아버지인데 그러잖아요, 그죠? 시엄마가 뭐라고 그래도 시아버지가 어때요? 엄마 해! 뭐 이러고 어때요? 실드 치고. 이게 정상인데 세상에 보면 머리가 둘 다 나쁜 사람들도 아니에요. 둘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둘이 연락 싸우니까 어때요? 머리 나쁜 애들 싸우면 별로 역사에 악영향을 안 끼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서로 뭐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 이게 임오군란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야? 갑신정. 임오군란 이후에 개화 세력은 온건 개화와 급친 개화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 두 세력이 갈등을 빚은 게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1894년입니다. 자, 갑오개혁을 먼저 말하는 사람도 있고 동학농민운동을 먼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맞죠. 1월 10일 고부농민봉기부터 출발하는 게 뭐야? 동학농민운동이고 12월 달에 전봉준 잡힐 때가 1년 내내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6월 무렵부터 뭐 한다고요? 갑오개혁이 1차가 시작되고, 그죠? 또 어때요? 그의 말에 어때요? 2차 갑오개혁도 시작되는 거거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 그리고 청일전쟁까지. 그래서 1894년이 안 나오는 시험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해마다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로 봤을 때 1894년이 안 나오는 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한 해입니다. 자, 95년은 뭐야? 많죠. 네. 일단 청일전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매진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고요. 그자 러시아가 어때요? 발끈해서 삼국 간섭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때요? 화가 나서 을미사변. 그리고 뭐야? 을미개혁. 이게 95년. 그러자 고종은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몸미하고 뭐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도망을 치죠. 어디로 가죠? 러시아 공사관. 이게 뭐야? 아관 파천입니다. 아관 파천의 결과는 뭘까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각종 이권 침탈이 본격화 되는 겁니다. 철도부설권, 산림채굴권, 광산채굴권. 그럼 어때요? 뭐하니 너? 정신 차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는 NGO가 만들어져요. 난 가버먼트 오르가니제이션, 비정부기구,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돌아와 지랄 하니까 고종이 어때요? 1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한다? 왕실의 위험이 땅에 떨어졌다. 왕실의 위험을 좀 높여보자. 코칭 인플레이션. 뭘 선언하죠? 대한제국을 선언하는 것. 그 무렵에 독립협회는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뭐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집회 1898년 3월 10일 날 제1차 만민공동회를 전개하는 거고, 요게 이제 2차, 3차, 1차가 성공했기 때문에 2차, 3차 막 가는 거야. 3차가 10월 말에 1박 2일 동안 관리들도 참여했다 그래서 관민공동회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황제에게 헌상하는 의견 6가지, 헌의, 6조 이런 걸 갖다 바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의회식 준추원 관제를 개편하자 이런 말 개혁안이 나왔는데 고종이 받아들일 것처럼 하다가 보수파의 모함으로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고종은 독립협회를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뭐하죠? 대한제국은 황제의 나라다. 뭐야? 대한국 국제. 그리고 뭐 원수부 설치.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대한국 국제와 원수부 설치 핵심 뭐라고? 무슨 건 가하는 거? 황제권을 가하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구본 신참할 때 뭐야? 구본인 거죠. 황제권을 가하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개혁이 될 리가 없는 거고, 개혁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한반도 쟁탈 결승전 뭐야? 러일 전쟁 벌어지는 거죠. 터지자 한일 의정서. 우린 중립선언했지만 한일 의정서. 중립선언이 먼저고 러일 전쟁이죠. 한일 의정서. 제1차 한일 협약. 그리고 1905년 가츠라 테프트 밀약.
2차 연일동맹 포츠머스 조약 7월 8월 9월이잖아. 이 모든 것의 결론은 11월 달에 뭐라고요? 을사조약, 을사한 이야기인 거고요. 1907년 헤이그 특사를 보낸 걸 구실로 고종을 폐위시키고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 제3차 한일협약, 그리고 비밀각서로서 군대 해산. 뭐한다? 의병 나오는 거죠. 을사, 병호, 의병 나오는 거. 여기도 뭐야? 의병이 나오죠. 무슨 의병? 을미 의병 나오고, 여기는 뭐야? 을사, 병호 의병 나오고, 여기는 뭐야? 정미 의병 나오고, 13도 창의군이 조직되고, 서울 진공작전 실패로 끝나고, 일본은 남한 대토벌로 의병 세력을 탄압하죠. 1909년 기후각서로 사법권마저 박탈당하고 1910년 국권 피탈하는 것까지. 자, 집에 가서 오늘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 뭐 해봐야 되냐? 이 숫자만 딱 써. 내가 숫자만 딱 쓰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해봐야 될 것 같아? 써봐야 돼. 밑에 써보는 거야. 써지는 게 있고 안 써지는 게 있을 거라고. 그리고 몇 개를 쓸 수 있냐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자, 이거 이모군란 썼다고 공부 다 했다고 착각하시는 분은 설마 없겠지. 이모군란 있어. 뭐 해야 돼? 배경, 과정, 결과. 결과물이 뭐야? 조약이지. 무슨 조약? 그래요. 재물포조약. 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자, 갑신정민 이후에는 뭐 나와? 한성조약과 뭐? 텐진조약. 알아야지. 아, 일단 이 제목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단계를 해야 돼. 그 다음 단계는 뭘까? 재물포조약의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뿐이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알게 되면 어떤 것까지 알아야 되냐면 내지 통상권을 허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또 나와야 돼. 강화도 조약들은 내지 통상이 아니었거든. 기억나죠? 몇 리 이내, 간행 이전, 몇 리, 10리 이내. 근데 청나라 상인들이 어떻게 하나 특권이 그거지. 이제 내지까지 들어 통상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어때요? 갈등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 라는 거. 여기 조일수호조교 속약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재물포조약 맺는 날 같은 날 조일수호조교 속약을 체결합니다. 10리에서 몇 리로? 50리로. 그런 것들은 뭐야 이제? 정치사만이 아니라 뭐까지 가야 돼? 경제사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뿐일까요? 그 무렵이 되면 이제 뭐 할까? 이제 경제사 넘어가서 이제 문화사까지 들어가주면 개항을 하면 이제 서양 애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서양 애들 선교사들이 중심돼서 막 오잖아. 선교사들은 왜 왔어요?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죠. 근데 종교라는 게 이성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얘들이 뭐 하죠? 주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많이 만들죠. 그게 뭐야? 배제라든가 이화라든가, 그죠? 이런 소위 말하는 미션 스쿨, 경신, 이런 학교들이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알렌이라는 오빠는 갑신정민 때 민영익을 치료해주는 대가로 병원도 만들죠. 그게 뭐야? 광해원. 광해원이 2주 만에 이름 바꾼 게 제중원. 나중에 뭐가 돼? 세브란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문화사로까지 연결 확장을 해줘요. 그래서 자, 동학농민운동은요, 이건 말도 못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뭐 제일 먼저 알아야 돼? 순서. 순서 문제 엄청 잘. 1월달에 뭐야? 고분농민봉기 제일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고분농민봉기 하게 된 배경이 있겠지. 누구의 횡포? 병적으로 갑질하는 새끼. 조병갑의 횡포. 그 횡포의 내용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 뭐? 만석포. 사람들을 끌어모을 때 어떻게 한다? 단톡방에 카톡 돌렸겠니? 사발, 통문. 이런 게 머릿속에 착착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안핵사 이용태 횡포 때문에 어떻게 한다? 본격적으로 만다? 1차 본교한다. 어디서 했다? 무장, 백산 본교했다. 4대 강령과 경문. 그죠? 그리고 싸웠지. 뭐? 황토현 전투하고 뭐?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하고 어디까지 점령한다? 전주까지 점령한다. 그런 상황에서 뭐 한대? 전주 화약을 맺게 된다. 전주 화약을 맺게 된 이유는 뭐야? 민씨가 누굴? 청나라를 끌어들였고 누구까지? 일본까지 오게 되지. 일본이 오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텐진조약 근거로. 순서 딱 알아야 되겠지. 그다음 뭐한다? 전주 화약한 다음 뭐야? 폐정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부는 뭘 만들고? 교정청을 만들고. 농민들은 뭐 했다? 집강소를 만들어서 개혁을 추진했다.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한다? 도발을 하기 위해서 6월 21일 날 경복궁을 기습 공격하고 6월 23일 날은 청일전쟁 도발하고 6월 25일 날 교정청을 없애고 군국 기무청 만들면서 1차 가보격이 본격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숨지고 있던, 아니지 농사 짓고 있던 농민들은 추수를 한 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 몇 차 분기한다? 2차 분기한다. 1차 분기는 반봉건이라면 2차 분기는 반외세 성격이 훨씬 더 강했다. 좋아. 공부를 좀 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대답을 할 수 있잖아. 좋아. 이게 쭉 가야 되는 거야. 우금치 전투 패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보은 북실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딱 보고 1단계는 제일 중요한 거, 1단계는 뭐 하는 거라고요? 쓸 수 있어야 돼. 주요 사건을 일단 쓸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 주요 사건만이 아니라 그 다음 조약이라든가 배경, 과정, 결과는 주로 이제 조약 이런 거 나온다니까. 그래서 배경, 과정, 결과 그리고 그 내용들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사회, 문화까지 공부가 돼야 돼요. 근데 기본 중에 기본은 뭘 해야 돼? 이 밑에 단어 하나씩은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1단계입니다. 뭐가 잘 나오죠? 순서 문제 잘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1차 가구계획의 내용, 2차 계획의 내용, 3차 을미계획의 내용, 그리고 뭐야 광무계획의 내용 뭐랑 섞어서 갑신정민 개혁정하고 섞어서, 또는 뭐야 동학농민운동에 패전계획 아니라 섞어가지고 묻는 문제 너무너무 잘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1단계는 순서, 2단계는 배경, 과정, 그리고 개혁안, 조약의 내용,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경제, 사회, 문화까지 쫙 연결을 할 수 있어야지 이 파트가 공부가 된 거예요. 그걸 개념이라고 하는 거야. 이 숫자 밑에 이름 정도 쓰고는 그냥 개념했어요, 10번 했어요, 이건 별 의미가 없다니까. 자, 두 번째, 1910년 나라 빼앗겼죠. 자, 이거 시대 구분 어떻게 하죠? 일단 3.1운동 기준을 봐야 되죠, 그죠? 그 다음 뭐 하죠? 만주사변 또 하나 나눠야 되고, 요건 뭐? 중일전쟁. 그래서 요때를 우리가 흔히 무슨 통치? 무단통치. 요때를 뭐라고요? 문화통치. 예. 이른바 문화통치. 사기친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라고요? 민족 말살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최근에 그렇게 나누지 않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요 시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결국 이 시기는 묻는 게 뭐야? 병참기지화, 남면 북양, 또 뭐 농촌진흥운동. 여기 딱 들어가는 게 나로드운동. 뭐 이런 것들 여기 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도 만만찮게 물어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시개명이라든가 내선일제, 일산동조론, 황국신민서사, 암송강요 이건 다 어딥니까? 4번 시기거든요. 그래서 징병징용 이거 다 뭐야? 4번 시기거든요. 근데 3번 시기와는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1번, 2번 구별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지. 하나만 물어볼까? 치안유지법 몇 번에 나와? 몇 번? 2번에 나오는 거야. 2번 치안유지법. 왜 치안유지법이 2번에 나오지? 1번에는 왜 안 나오고? 왜 2번에 나올 거야? 그렇죠. 사회주의가 들어온 게 3.1운동 이후에 들어오거든. 왜? 1번에는 사회주의가 없거든. 지구상에 공산주의 국가가 처음 생긴 게 1917년이거든. 그게 뭐야? 러시아 혁명이라는 거거든. 러시아 혁명이 뭐냐면 그때까지 러시아는 뭐야? 짜르,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짜르 체제. 근데 그게 무너진 거지. 누가 무너뜨렸죠? 대머리 오빠, 볼드니스, 레닌. 이 형님 이걸 무너뜨리고 어떻게 한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을 만든 거거든.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줄여서 두 글자 소련이라고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러시아가 망하고 뭐가 생긴 거야? 소련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유일한 세계 공산주의 국가가 생겼으니까 공산주의 이념을 뭐 해야 돼? 고립되면 안 되잖아. 전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힘없는 약소국가, 식민지 국가들이 만든다고 공산주의 이념을 전파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누가 받아들인 거야? 친일파가 받아들인 게 아니야. 친일파가 미쳤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게. 친일파는 뭐야? 일본하고 친해야 되겠지. 일본은 무슨 주의인데? 제국주의인데. 제국주의와 공산주의는 정반대 이념 아닌가 생각을 해봐. 제국주의는 뭐야? 센 놈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 약한 놈을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는 게 제국주의고, 공산주의는 뭐야? 세든 약하든 어떻게 하자. 골고루 나는 목적. 이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정반대 개념이라고. 그러니 독립운동가들이 무슨 주의를 받아들인 거야?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거야.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초기 사회주의자들, 특히 공산주의 이념이 뭔지도 잘 모르고 받아들였어요. 왜? 독립운동에 도움이 될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슨 말일까? 만약에 그때 있잖아요. 아프리카 우간다나 토고가 우리의 독립을 도와준다 그랬으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랬겠지. 밥은 먹고 다니냐? 바나나라도 먹으라 그랬겠지. 왜? 누가 더 세? 우리가 더 세잖아. 아니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유치원생이 이모 도와드릴까요? 그럼 무슨 생각하니? 아가 이유식이나 잘 챙겨 먹으라.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우리보다 힘센 나라가 도와준다 그래. 우리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보다 센 나라가 도와줘야지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 아니야. 소련은 일본보다 어때요? 물론 러일 전쟁에 지기는 했지만 약하다고 보기 힘든 나라 아니에요. 그 힘센 나라가 우리를 도와준다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 가슴이 설레지 않겠습니까? 공산주의가 뭔지 잘 모르지만 독립을 도와줘? 괜찮아. 받아들일래. 이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다고요. 그래서 거꾸로 일본 제국주의자가 보기에는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새끼들이 무슨 운동가야? 독립운동가들이 많겠지. 이거 때려잡아야 되겠지. 그래서 1925년에 만든 게 뭐라고요? 치안유지법이야. 그래서 치안유지법 내용, 이걸 알고 치안유지법 내용 보면 너무 쉽지. 첫 번째 뭐 부정한다?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한 놈들 어떻게 한다? 중벌에 처한다. 두 번째 국채 변혁을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면 중벌에 처한다. 국채 변혁이면 국가 체제잖아. 천황제 부정한다. 일본의 식민지인 걸 부정한다. 독립운동하는 새끼들? 아니지. 독립운동하는 분들을 때려잡자는 것과 사회주의자 때려잡자는 게 뭐라고? 치안유지법이야. 근데 우리가 그걸 왜 배워야 돼? 사회주의자 때려잡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오늘날 관점을 보면. 하지만 당신은 사회주의가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독립운동가들이었다는 걸 알아야지. 그래서 역사적 맥락이 중요한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좌빨 때려잡아야지 당연히. 하지만 이때는 그게 아니라고.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 독립운동가였다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산미 증식 계획은 몇 번에 나옵니까? 2번에 나오죠. 20번, 1920년에 출발하는 거죠. 15년 계획으로. 물론 3번까지도 가지만 출발하면 1920년에 출발하는 거예요. 왜 일본이 쌀을 가져가냐고 하죠? 못 뻔하죠. 쌀이 부족하니까. 그럼 일본이 쌀이 왜 부족했을까? 일본이 어때요? 공업화가 됐기 때문에.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왜? 1차 대전 때문에. 잘했어요. 1차 대전 때문이요. 그건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의 중요한 흐름을 알아요. 그럼 일본이 어때요? 왜 대륙 침략으로 나갔냐? 29년에 뭐야? 대공황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여기는 1차 세계대전이라는 세계사적 배경지식이 중요하고 여기는 대공황이라는 세계사적 배경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저는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된다? 무단통치 써야 되겠지. 이른바 문화통치. 그 다음에 여기는 병창기조 아까 말씀드리고 이건 뭐야? 민족 말살통치. 이건 기본적으로 써야 되고.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가? 뭘 만들었죠? 조선 총독부를 만들죠. 헌병 경찰 통치를 하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다 박탈하죠. 그래서 뭐 한다? 대고인 사건 조작해서 뭐 신민회까지 해산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한다? 경제 약탈 공부해야 되는 거죠. 무슨 사업한다? 토지 조사 사업한다. 각종 령, 회사령, 대표적으로 뭐라고요? 허가제, 신고제, 허가제, 회사령. 이런 거 다 배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죠. 여기는 뭐 한다 그랬어요? 문화 통치에 표방이 있고 뭐가 있어요? 실상이 있어. 시험제 뭐 나와? 실상이 나와. 사기친 거지. 그 다음 뭐 한다? 산미증식계 얘기했고. 또 뭐? 회사령이 뭐야? 허가제에서 뭐로 바뀐다? 신고제로 바뀐다. 다른 말로 회사령이 뭐 한다? 폐지된다. 그죠? 그런 거 공부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고? 물산장려운동 10년대야 20년대? 물산장려운동 10년대 20년대. 물산장려가 뭐야? 무슨 말이에요? 요즘 혹시 물산장려란 말 쓰세요? 인터넷에 한번 써봐. 물산장려 합시다. 댓글이 뭐라 달릴까? 언제 탈북했니? 뭐 이러면서. 그러지 않겠어. 그런 말 안 쓰잖아. 무슨 말? 우리말로 고치면? 요즘 말로 고치면? 국산품 애용운동. 그러면 10년대는 국산품이 나올 수가 없겠지. 회사령이 있잖아. 그러니까 애국심이 없는 게 아니라 뭐야? 국산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야? 회사령이 폐지됐잖아. 일본만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조선 사람들도 이제 기업을 만들 수 있게 된 거 아니야. 그 대표적인 만든 경성 당직 주식회사 뭐 이런 거거든. 그럼 뭐 할 수 있어? 우리도 이제 뭐 할 수 있어? 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된 거 아니야. 국산품이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일본 품질하고 품질 경쟁력이 안 되는 거지. 품질로 싸움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감성 마케팅이라도 해야지. 애국심 마케팅. 뭐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조선 것이 없다니까 10년대는 거의. 그러니까 뭐라고요? 물산장려 몇 년대야? 20년대 나옵니다. 그런 인과관계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민족말살은 이쪽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공부하면 또 한국사 끝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대사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현대사 문제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요? 어려운 게 아니야. 잘 들어.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돼. 근현대사는 어렵다기보다는 뭐 하는 거야? 낯선 거야. 왜 낯설까? 구석기 유적지만큼만 공부해봐. 근현대사 문제 틀릴 일이 없어요. 안 틀려요. 근데 계속 앞부분에서 힘을 다 빼기 때문에. 열심히 구석기 유적지 외우고 뭐해? 신석기 유적지 외우지. 그럼 구석기 또 까먹어서 또 외우지. 계속 반복하죠. 그죠? 그래서 힘 다 빼고 이제 삼국시대 하다가 고려까지 오면 이제 거의 지쳐서 탈진해. 역시 한국사는 어려운 거야.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진짜 역사는 어디부터야? 조선부터야. 왜 진짜 역사가 조선부터인 줄 아세요? 기록이요. 쪽발이가 참 고마워서 일본 놈들이 임진왜란 계기로 굉장히 많은 기록이 어때요? 불타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록은 언제야? 조선 후기 기록.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기록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역사가 진짜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아시죠? 글자 수만 5,300만 글자입니다. 삼국시대요. 길긴 한데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빼고 나면 기록이 없어요. 얼마나 심플해요. 근데 조선시대가 되면 어때요? 지식이 보급이 많이 되면서 글 좀 안다는 인간들은 전부 다 뭘 남겨요? 자기 개인 문집을 남겨요. 그게 전부 다 뭐가 돼요?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고 있죠. 여러분 실록이 제일 많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죠. 아니요. 실록보다 몇 배 많은 자료가 또 있어요. 승정원 일기라고요. 실록은 번역이 끝났는데요. 승정원 일기는 아직도 번역 중이에요. 제 친구 지금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번역하고 있어요. 평생 직장입니다. 안 끝나 번역이. 이거 석사급은 번역을 못해요. 박사급이 들어가서 번역하는 거예요. 박사 한 사람 학위 있어야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든데. 근데 실록보다 승정원 일기가 왜 많으냐? 이유가 있죠. 여러분 사극을 볼 때 신하들이 상소를 많이 올려. 조선시대 글 좀 아는 애들 어떻게 한다고요? 임금이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구원교라는 걸 내려요. 널리 말을 듣겠다 이거야. 구원, 말을 구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나 같은 일개 선비도 학원 강사도 어떻게 해? 옛날에 학원 강사 뭐 있어? 서원에 선생님도 학원 강사야. 뭐 하면 돼요? 열심히 어떻게 한다? 현재 뭐 정치가 어떻고 막 올려. 그럴 수 있잖아. 이재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 근데 뭘 갖춰야 돼? 형식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임금한테 글 쓰는데 서론도 없이 본론도 없이 결론만 띡 쓰면 안 되잖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꼭 이걸 근거를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중국 역대 역사책이라든가 유교 경전에 있는 그 다 따오는 거야. 근거를 in my opinion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권위가 뚝 떨어지잖아. 너 뭐하니? 그냥 학원 강사.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옛 성현들의 말씀 고전에서 다 근거를 따와요. 이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상소를 딱 올려. 자, 임금이야. 전국에서 다 올라와. 그럼 네가 임금이면 그것만 읽고 있겠니?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임금 업무가 얼마나 많아. 그걸 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 있는 거야? 누가 있을 것 같아? 승정원이 있는 거야. 승정원이 뭐 하는 거야? 대통령 비서실이죠. 얘들이 뭐 하는 거야? 이걸 다 읽는 거야. 그리고 뭐야? 임금 이렇게 적게 A4 한 장으로 요약하는 거야. 그래서 한 장으로 요약을 딱 해주는 거지. 그리고 둘둘 말아가지고 봤잖아.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조그만 상에다가 이렇게 둘둘 얹어가지고 전화 뭐 이렇게 상소를 그럼 어디 임금이 쫙 보다가 어떻게 확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요약본이 실려 있는 게 실록입니다. 승정원 일기는요 원문이 다 실려 있어요. 어디에 양이 많은지 아시겠죠? 승정원 일기가 양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록은 번역이 끝났지만 승정원 일기는 아직도 번역 중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번역이 끝났어야 되는데 이명박근혜 때 예산이 확 줄어들었어요. 왠지 알겠죠? 국가 예산 한정되어 있는데 4대 강에 삽질해야 되는 거고 순실이 예산 팍팍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문학이 죽는 거지. 이거 예산 줄일 수밖에 없고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되게 더디다가 정권 바뀌면서 좀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다 번역되기 전에 합격하는 게 좋을걸? 현실적으로 그거 다 번역되고 나면 또 막 새로운 자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다 공부를 해서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아실 텐데 고대사 고려시대까지는요 사료들이 어때요? 정형화돼 있어요. 왜 그래요? 삼국사기를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사료들이 어때요? 거의 모든 사료들이 계속 재탐, 삼탕들이 많아요. 새로운 사료를 낼 수 있는 시대는 바로 조선시대입니다.
출제자가 공부를 제대로만 하면요. 새로운 사료들을, 최신 사료, 새로 번역된 것들을 가지고 사료를 따서 문제를 낼 수 있는 조선시대예요. 그래서 조선시대가 중요한 거고, 문제가 어렵게 낼 수 있는 것도 조선시대고. 조선시대부터 진짜 역사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현대사 마지막까지 용을 그리고 눈을 그려야지. 그죠? 눈 안 그리고 그냥 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45년부터 언제까지를 잡아야 돼? 기준 처음에 48년까지 기준 잡아야 돼. 왜 이게 중요하죠? 48년 왜 중요해? 48년이 전쟁한 거 아닌데. 전쟁 50년이잖아. 대한민국의 수립이잖아. 그죠? 대한민국의 수립이야. 1공화국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이때는 뭐야? 우리가 우리 대표를 뽑아서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어요. 누가 했어요? 미국이 했죠. 그래서 미군정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1공화국이 아니라. 그러면 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는 말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식을 거행하죠. 하지만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구구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뭐야? 분단되고 한반도 안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 순서를 공부하는 건데, 대한민국만 수립된 게 아니라 남북한에서 따로 정부가, 단독 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된 통일정부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나라가 쪼개지든 말든 내가 권력을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된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대표적인 운동이 뭡니까? 좌우 합작운동, 남북 협상운동이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다 참여한 사람은 누구야? 김규식이야. 김구가 아니라 김규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김규식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좌우합작운동에서는 누가 있고? 영원형 있고 파트너가. 남북협상에서 누구야? 김구였던 거지. 근데 이 두 개를 다 했던 사람은 김규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김구 이승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김규식, 영훈형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게 모스크바 3상회의거든. 그래서 모스크바 3상회의의 내용까지 우리는 시험이 대단히 잘 나오고, 그 이후에 각 정치 세력의 반응,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거 뭐가 제일 잘한다? 여기서 제일 잘하는 게 순서입니다. 순서. 그 다음 뭐야? 인물이죠. 인물. 그래서 이승만의 무슨 발언과 정읍 발언과 김구 선생님의 뭐라고요? 읍고함 뭐 이런 거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나오는 거고요. 또 한 사람의 일대기, 영훈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일대기를 통해서 김규식이라든가 조소왕도 나왔습니다. 조소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맨날 김구, 이승만만 내릴 수 없잖아. 출제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출제 빈도는 김구, 이승만이 제일 높은 거 맞아. 처음 공부할 때 김구, 이승만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영훈형도 무시할 수 없고 김규식도 무시할 수 없고 조소왕도 무시할 수 없다니까. 그리고 백남훈 같은 사람은 역사학자로 우리가 공부했는데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정치도 했거든요. 요 무렵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합격하려면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8년부터 이제 드디어 우리가 뭐 한다? 처음으로 정부를 세운 거 아니에요. 우리 대표를.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하죠? 1공화국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승만 정부라고 하죠. 그죠? 언제까지 이어지죠? 1960년까지 이어지죠. 왜 60년에 끝나죠, 이승만이? 4.19 혁명으로 쫓겨났으니까. 이때까지 1공화국입니다. 4.19 혁명 이후에 이제 2공화국이 들어서겠죠. 무슨 정부? 장면 정부라고 합니다. 이승만 정부와 장면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 뭐죠? 대통령제가 아니라 뭐? 내각 체제죠. 그러니까 정부 형태가 크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2공화국이라고 말하는 거야. 2공화국. 자, 그렇지만 이거 9개월도 못 가고 끝나는 거 아세요? 1960년 8월 23일 날 정부가 시작됐거든요. 1961년 5월 16일 날 문 닫아요. 이걸 문 닫은 사람이 누구죠? 박정희죠. 61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63년까지 3공화국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이때 박정희는 대통령이 아니라 군복을 입고 군인 신분으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군정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박정희의 군정,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서 통치를 했던 거고요. 63년에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죠. 헌법 바꾸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가지고 윤보선과 빅매치를 통해서 박정희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3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요거 언제 끝나요? 72년이 끝나는 거야. 72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유신, 그렇죠. 유신기요. 10월 유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신헌법으로 바꾸면서 이제 3공화국이 아니라 뭐라고요? 4공화국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똑같은 사람인데 3공화국이 4공화국이 돼요. 정부 형태도 똑같은 대통령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렇게 바뀌는 건 차이가 분명히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니까 3공화국까지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고요. 유신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뭐야? 독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4공화국, 뭐라고? 강력한 대통령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끝나죠? 유신이 끝나는 건 1979년 10월 26일 총성, 그죠? 궁정동 안가에서 빠바방 김재규가 제가 별명을 붙여줬죠. 재규어. 다시 김재규가 죽였잖아. 누구야? 김재규 뭐 아는 사람이야. 간첩이야? 아니잖아. 중앙정보부장. 요즘 말로 뭐 국정원장. 생각해봐. 상상이 되고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신의 심장을 쐈다. 이렇게 말했죠. 김재규는. 개인 박정희는 자기랑 너무 친하기 때문에 쏠 수가 없고 유신 체제라는 괴물의 심장을 쐈다.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유신 체제는 끝난 거야. 끝났으면 민주화가 와야 되겠지. 근데 민주화가 왔어 안 왔어? 안 왔지. 민주화 대신 누가 왔어? 본인이야. 뭐 이런 사람이 왔지. 알아요? 비슷했니? 본인은 낙지야. 뭐 이런 사람 왔잖아. 그죠? 예. 뭐 제일 유명하지 그 사람은? 본인은 29만 원밖에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29만 원 제일 유명하신 분이지. 우리가 얼마나 복지국가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전두환이잖아요. 그지? 29만 원만 했으면 그 연희동 큰 집에서 맨날 골프 치고 그리고 살 수 있어. 부러워. 나도 29만 원은 있는데. 그 아들이요. 막 수백억 돈 때문에 감옥 간 거 아세요? 전두환 아들이. 근데 수십억인가 수백억인가 그런데 그냥 몸빵 하겠다. 돈도 많은데 돈은 벌금 내야 되는데 그냥 감옥을 갔어요. 그럼 뭐 한 줄 아세요? 일을 해요. 근데 하루 일당이 얼마인 줄 알아? 400만 원. 자, 하루 400만 원 주면 공무원 준비하겠어요? 감옥 가겠어요? 감옥 갈 것 같지 않아요? 일당이 400만 원이면요 어마어마해요. 손흥민이 주급이 1억 2,500인가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뭐 에이전트 비용이라든가 뭐 세금이라든가 다 떼고 나면 손흥민이 한 1천 정도 번다고 보시면 돼요. 월 1,000만 해도 괜찮은데 1천 하루에 1,000만 원씩 버는 게 손흥민인데 그럼 400만 원을 벌금으로 까주면 400만 원 버는 거 아니야. 원래 내야 될 거 벌금 까주니까 거의 손흥민급. 부럽다. 뭔 개소리야. 애비가 그런 새끼인데 아들놈이라고 어때요? 뭔 도덕성 이딴 게 있겠습니까? 아유. 그래서 12.12 군사 쿠데타로 어떻게 한다고? 다시 새로운 군부, 뭐라고요? 브랜뉴 군발이 신군부가 권력을 잡은 거 아니야.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 민주주의를 외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걸 어때요? 총칼로 짓밟은 거지. 그래서 명심해야 돼. 시민들이 군대를 조직했다. 시민군 그러잖아. 시민군은 우리 현대사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걸 총칼로 짓밟은 다음에 전두환이가 어때요? 권력을 잡고 헌법을 또 바꿉니다. 그래서 81년부터 몇 공화국이 되는 거야? 5공화국이 돼요. 여러분 여기 세사히 공부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전두환은 대통령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번 해요. 그러니까 유신체제하에서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어때요?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래서 한번 뽑혀요. 11대 대통령 한다고. 그리고 헌법 바꿔가지고 어때요? 12대 대통령 또 한다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아니고 그때는 바꾸죠.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2번 하는 게 전두환입니다. 박정희는 몇 번 했을까? 5번. 취임식만 5번 합니다. 5대, 6대, 7대, 8대, 9대. 11대, 12대가 전두환이고 10대 중간에 잠깐 끼어있는 사람 누구야? 허수아비, 최규환. 허수아비, 최규환. 실컷 한 다음에 친구 노태우에게 물려주려고 했죠. 같은 쿠데타 세력. 친구가 좋아서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왜 친구한테 물려줘야 돼요? 쿠데타 있잖아. 만약 김대중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돼? 역사의 진실을 바로세우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전두환 어떻게 돼?
바로 감옥까지 구속되지. 그러니까 어때요? 같은 쿠데타 세력이 권력을 잡아야지 자기도 감옥 안 가고 편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선거 안 하고 뭐야? 간접 선거로 친구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거지. 우리 시민들은 뭐라고? 미안해. 소리 났어요? 우리 시민들은 뭐라고 그랬어?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을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무슨 죄? 직선제를 외쳤던 거지. 근데 독재자들이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따라오잖아. 그걸 영화로 만들었지. 1987. 누가 죽었어? 여진구 죽고. 여진구가 누구야? 박종철이잖아. 강동원도 죽었잖아. 이한열. 그래서 대통령 무슨 죄를 얻어낸 거야? 직선제를 쟁취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 대통령 선거에서 8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왠지 아시죠? 김영삼과 김대중 둘 다 나왔잖아. 그래서 야권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노태우가 36, 김영삼 28, 김대중 27. 김영삼, 김대중 합하면 55가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둘이 분열돼서 실망해서 안 찍은 사람도 있었으니까. 결국 그래서 정권 교체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제 몇 공화국으로 가는 거야? 6공화국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누구 정부가 이제? 노태우 정부가 됐지. 노태우 정부가 됐는데 5년 단임제거든. 5년 후에 새로운 대통령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김영삼이 어때요? 김대중한테 질 것 같아. 어떻게 할까? 노태우랑 손을 잡지. 여소야대를 극복한다는 빌미로. 그래서 노태우, 민정당과 김영삼, 통일민주당과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합해서 1990년 1월 달에 3당이 합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민주자유당.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민자당이 만들어져. 그 민자당 후보로 김영삼이 대통령 당선돼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아닌 거지. 어쨌거나 6공화국이야. 그랬다가 이제 김영삼이 잘한 것도 많죠. 금융실명제 이런 거. 지방자치제 전면실시 잘한 거 많아요.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제 잘한 거 되게 많은데 마지막 임팩트가 너무 컸죠. 뭐 IM 파이어드, 그죠? IMF. 결국 그래서 그 김영삼이가 권력 잡은 다음에 당 이름을 민자당에서 신한국당으로 바꿨다가 신한국당 간판으로는 다시 권력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무슨 짓을 했어요? 당 이름을 바꾸는 거야. 그게 뭐야? 한나라당이야, 한나라당.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 북한 찾아가서 뭐 해달라고? 총 쏴달라고? 돈 줄 테니까. 그걸 영화로 만든 게 뭐야? 공작이라는 영화야. 안 봤어? 아, 로맨틱 코미디 아니니까? 내가 오래 본 영화 중에 신과 함께 뭐 재미있지. 신과 함께는 그냥 눈이 즐거운 영화잖아요. 그 컴퓨터 그래픽 CG가 재밌는 뭐 스토리도 그렇긴 하지만 현대사는 공작입니다. 공작. 나중에 다운받아 보세요. 불 다 잘하시죠, 그죠? 예. 1997년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거고요. 그 황정민이 이제 흑금성, 박채서라는 사람 실존 인물인데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 진짜 삶이 드라마틱해. 영화 같아.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킬링타임, 뇌를 식히고 싶으면 이런 걸 보는 거야. 이런 걸 봐야지 공부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거지. 전 좋아. 어쨌거나 97년.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적 위기에서는 어때요?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준비된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래서 누가 된 거야? 김대중이 된 거야. 이회창을 꺾고 김대중이 당선됐죠. 그래서 이게 뭐야? 최초의 평화적인 여야의 정권 교체. 역사적 의의가 있어 없어? 있지. 엄청 중요하지. 4.19는 평화적으로 한 게 아니지. 엄청나게 피를 흘리고 한 거지. 4.19 때 총 맞아 죽은 사람이 200명 가까이 돼요. 촛불 집회 평화적으로 끝난 게 아니야. 경찰들이 총을 쐈다고. 경찰들이. 5.18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김대중이 5년 동안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 김대중 권력을 계승했던 게 누구야? 노무현이었던 거지. 그래서 10년 동안 어떻게 한다? 이제 민주주의,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권력을 잡았던 거지. 근데 이제 잃어버린 10년 뭐 이렇게 하면서 저쪽 편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들고 나온 거지. 정치가 민주화되면 뭐하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냐? 나는 원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부자가 되었으니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니네 전부 다 부자로 만들어주마. 들어봤어요? 747 공약이라고 들어봤어? 747? 몰라도 돼. 노무현 정부 때 1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4.5%였거든요. 그럼 그 질에 7% 성장은 해야 된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까지는 가야 된다. 그래서 세계에서 7번째 경제 강국 만들겠다. 이게 뭐야? 747 공약이야. 이걸 내세워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이 누구야? 오해입니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지? 용량 작으신 분, MB, 멘붕이라고도 하지. 그리고 어떻게 됐어? 공약을 이루었습니까? 경제 성장률 3%도 안 됐어요. 연평균 2.9인가 그래. 뭔 개소리. 한 3% 됐을 거야. 7% 절반도 못했어요. 4만 달러는 개소리. 아직도 4만 달러 안 됐어요. 세계 7번째 경제 강국 개소리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이명박은 자기 공약을 실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747이 사실은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치겠다. 그래서 사실은 공약을 실천했다. 우리가 오해했던 거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어쨌거나 그쪽을 계승한 게 누구였어요?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무슨 정권이야? 무당 정권? 뭐 순실이 정권? 뭐 이런 거죠. 그죠? 이게 박근혜였던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박근혜 어떻게 했어요? 탄핵된 거잖아. 탄핵되고 생각해봐. 박근혜 그때 탄핵 안 됐으면 여러분 뭐가 제일 큰 문제인 줄 아세요?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작년 2017년 3월 달에 국정교과서 바뀐 교과서가 학교에 쫙 뿌려지는 거고 우린 그걸 기본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과서 다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폐기했잖아요. 왜 2017년인 줄 아세요? 아빠가 1917년생이거든요. 2017년에 아빠 태어난 지 100주년이지. 그 제사상에 그 교과서 바치겠다고 한 게 그 짓이에요. 제정신 아닌 거지. 탄핵됐지. 또 탄핵 안 됐으면 평창올림픽 개회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순실이 손잡고 박근혜가 했겠지. 폐회식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했겠지만 어쨌거나 아찔한 순간이에요. 어쨌거나 자, 그래서 박근혜 탄핵되고 지금 정부까지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디까지 나오겠어요? 지금까지 나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올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나오는지 아세요? 다른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통일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돼요. 남북한이 만나서 합의한 게 몇 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었어요. 7.4 남북 공동성명,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에 6.15 선언, 2007년에 14선언. 4개밖에 없었다고. 4개만 모이면 돼. 문제는 뭔지 알아? 2018년에 벌써 어때요? 2번 만나고 9월 달에 또 만나잖아. 야,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우리 공부할 양을 이렇게 어떻게 대통령이 너무 싫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어쨌거나 야, 생각해. 우리가 공무원이 됐는데 정말 국가를 위해서 우리 봉사하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국가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면 어때요? 우리가 일을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어때요? 순실이가 시킨 거야. 막 이러면 어떡해? 정말 짜증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 정당한 권력이고 좋은 정권이 들어서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공무원들에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생각해봐. 4대강을 녹조 라떼로 만드는데 그걸 내가 막 서류를 만들어야 돼. 막 정당성을 홍보해야 돼. 막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요? 막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가 그런 느낌 들지 않을까?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까지 나올 수 있어요. 현대사는. 지금까지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3번 만나고 4번 만나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와. 우리가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보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어디까지는 정확하게 공부해야 되냐면 14선언까지는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미 역사가 됐고 14선언이 이명박근혜 때는 잘 안 나오지. 왜냐하면 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지금 정부는 달라요. 문재인 정부는 소위 말하는 민주정부 3기잖아요. 그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대중, 노무현의 정책을 계승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평화통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업적이 되지 않겠어요? 지나고 보면 결국 출제자들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걸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낼 때 가장 내기 쉬운 게 내고 싶어 하는 게 바로 통일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때는 통일 문제가 슬그머니
줄어들었죠.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토익 문제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거. 이렇게라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현대사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제일 중요한 우리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걸 언제 느끼죠? 공부할 때는 못 느끼잖아. 언제 느껴? 투표할 때.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 선거가 제일 중요해. 선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있어요. 대선과 총선이 있어. 뭐가 중요할까? 대선이 중요하지. 왜?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니까. 총선은 뭘 뽑는 거? 국회의원을 뽑는 거고.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거야. 그러면 시험 문제가 뭐 나올까? 대선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 그 대선이 잘 나오는 게 1956년, 1971년, 1987년, 1997년 네 가지 네 선거가 엄청 잘 나요. 왜 잘 나올까요? 요 네 선거가 대통령 선거는 정말 잘 나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게 왜일까? 알 텐데. 56년 선거는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봐. 이승만이 48년 대통령 한 번 됐지. 임기가 4년이니까 52년에 또 했지. 두 번 이미 했지. 56년 뭐 하겠다고. 세 번 하겠다 나오는 거야. 자, 민주주의는 두 번까지 하는 게 민주주의잖아. 세 번부터는 뭐야? 독재지. 왜? 세 번을 하겠다는 얘기는 뭐야? 세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 네 번, 다섯 번 계속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어떻게 바꿔? 독재자들은 자기에 한해서는 제한을 없애는 걸로 바꾸잖아. 첫 번째는 뭐야? 이제 발췌 개헌했다. 두 번째는 뭐야? 4.4 오입 개헌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 선거가 중요한 건 민주주의가 지켜지느냐, 독재로 넘어가느냐 엄청난 중요한 분수령이야. 그래서 이 선거가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똑같은 거야. 1971년도 박정희가 63년에 한 번 했지. 67년에 또 한 번 했지. 근데 뭐 하겠다고? 세 번 하겠다고. 세 번 성공했지. 그리고 뭐야? 영원히 가겠다. 이게 뭐야? 유신체제지.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될 56년 선거에서 이걸 막아야 될 사람이 신익희였던 거고 71년 선거에서는 막아야 될 사람이 김대중이었던 거야. 하지만 신익희는 갑자기 죽어버리고 김대중은 부정선거 때문에 어때요? 정권교체 실패했지. 그러니까 뭐야? 결국 독재로 갔고 독재로 가서 어떻게 됐어? 짱돌 맞고 쫓겨나거나 총 맞아 죽거나 이래서 끝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통점 이제 아시겠어요? 왕과 대통령을 구별하지 못한 거야. 왕은 임기가 어떻게 끝나? 죽거나 쫓겨나야 끝나지. 연산군 쫓겨나서 끝났어. 대부분 왕들은 죽어서 끝났어. 이승만과 박정희는 쫓겨나거나 죽어서 끝난 거야. 왕과 대통령을 구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독재자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이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그토록 이때부터 대통령 뭐야? 우리 손을 못 뽑았잖아. 직선제가 아니라 뭐야? 간선제였잖아. 드디어 우리가 대통령 무슨 제라가 된 거야? 직선제라가 된 거지. 절차적으로 민주화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뭐는 실패했어? 정권교체는 실패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4.19 혁명과 6월 항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시민들의 힘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헌법 개정까지는 성공했지. 하지만 뭐는 실패했어? 정권교체는 실패했지.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물어요. 외워야 돼. 그러면 이제 97년에 이제 왜 나오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 최초의 여야의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지. 그러니까 이 네 번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총선거도 나오지. 총선거가 나오면 뭐가 나오냐? 48년 50 총선거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무슨 주의를 했으니까 민주주의라는 걸 처음 해보는 거니까. 50 총선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 이제 4.19 혁명 이후에 7.29 총선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대통령이 아니라 의원 내각제니까. 의원 내각제라는 게 뭡니까?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뭐가 돼서 총리가 돼서 국가를 운영하는 거니까. 대통령 선거를 따로 하지 않는 거니까. 대통령이 국회에서 뽑기 때문에 요건 중요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다시 뭐로 바뀐다? 대통령제로 바뀌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쭉 흘러가요. 그랬다가 1988년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소야대의 국회가 되거든요. 여당의 숫자가 적고 야당이 많아지니까 정차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이걸 뒤집어 푼 게 아까 말했잖아. 1990년에 뭐야? 3당 합당으로 뒤집어 푼 거지.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 총선거를 공부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각 정부에서 헌법 바뀌는 헌법 개정의 역사, 그 다음에 선거, 요 두 가지 중요한 선거. 요게 현대사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 다음에 뭐 나올까? 이제 경제 나오겠죠. 경제개발의 과정, 순서 뭐 이거 나오겠죠. 우리가요 1962년 경제발 처음 시작해서 64년쯤에 1억 달러를 수출 1억 달러, 1년 내내 수출 1억 달러 처음 돌파했고요. 70년대 초반에 10억 달러 처음 했고요. 1977년 이건 알아야 돼. 100억 달러. 외워야 됩니다. 이때 우표도 만들고 난리가 났죠. 1977년 100억 달러거든요. 1년 내내. 올해 7월 달 한 달 동안에 500억 달러를 수출했어요. 7월 한 달 만에 500억 달러. 매달 지금 500억 달러 수출하고 있어요. 올해는 6천억 달러를 수출할지도 몰라.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커졌는지. 자, 생각해봐. 50년 전에 1억 달러 수출하던 나라가 지금 뭐야? 6천억 달러를 올해 1년 내내 하면 수출할 수 있어. 그럼 얼마나 큰 거야? 그럼 다, 전 세계 다 그거 같아? 아니, 그때 가나라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했거든? 가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 문제는 뭘까? 이게 시험 나올까요? 제가 볼 때 이것보다는 이것도 중요한데 박근혜라면 이명박근혜는 이게 시험 나올 가능성이 많지. 근데 이렇게 경제가 성장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모두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그 열매를, 대부분을. 대기업들이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야?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지금 대기업들은 사내 보유금,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돈이 700조가 넘는다고 하죠. 700조가 넘는 돈이 잠자고 있는 거야. 그걸로 뭐 해야 돼요? 돈을 벌었으면 투자를 해야 되지. 투자를 해야 뭐가 생겨? 일자리가 생기지. 일자리가 생겨야 우리 같은 젊은이들이 취직을 하고 돈을 벌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봐봐. 연애도 하기 힘들고 결혼도 하기 힘들고 혹시 연애나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 많지 않나? 혹시 애를 낳아도 어때요? 한 명 넘게 낳는다는 건 대단히 힘든 일 아닌가? 다시 이런 패러다임이 어때요? 완전히 실패했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정부는 새로 들어선 정부는 그게 아니지. 투자해서 기업들이 중심돼서 경제를 이끌어갈 시대는 지났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야. 얘기하는 거야. 유럽 쪽은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요. 이유는 뭐냐? 유럽은 노동자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는 뭐가 많아요?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요. OECD 기준 평균으로 자영업 비율이 12에서 15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25%가 넘어요. 왜요? 할 게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자영업 하는 거잖아. 좋은 직장이 없으니까. 좋은 직장 갔더라도 빨리 어떻게 퇴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야? 닭 튀기는 거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영업 많은 거잖아. 그래서 단순히 임금 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뭘 올려줘야 돼? 최저임금 올려줘야 되는 거지. 자영업자들 때 카드, 수수료 이런 거 어때요? 낮춰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경제가 활성화될 거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어때요? 바로 쓰잖아. 아까 막 도시락 이거 보고 있던데. 왜 우리가 도시락을 먹어? 돈이 없으니까 도시락 먹지. 우리한테 돈이 조금만 생기면 도시락 안 먹을 거 아니야. 요 밑에 1층 생선집이 되게 맛집이라고 소문난 이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인데 그게 훨씬 맛있지 않나? 근데 왜 도시락을 보고 있어? 싸니까 도시락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돈이 조금만 더 생기면 어떡할까요? 쓰지. 대기업들 돈이 생기면 어때요? 계속 쌓아놓지. 혹은 그건 뭐예요? 부동산 투기하잖아. 그러니까 돈이 어때? 고여 있는 거지. 우리는 돈이 생기면 어때요? 바로 쓰니까 어때요? 경제가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소득이 생겨야지 어때요? 소비가 생기고 소비가 생겨야지 어떻게 경제가 발전한다는 거야. 이거 한 지 몇 년 됐다고요? 1년 됐어요 이제. 투자 중심에 기업 중심 몇 년 했고 60년 넘게 했고 60년 했고 우린 지금 소득주도 성장 이제 1년 했는데 온 세상에 기대기가 다 떨쳐내려서 어때? 소득주도 성장이 돼요? 잘못된 거다. 정부 까고 쌩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지. 참고로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경주입니다. 일배 많겠죠? 편집이야. 경주에서 이거 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근데 동네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 편집 안 해도 돼. 내가 그 동네 사람이 얘기해도 돼. 그래서 고향 가면 친구가 없겠죠. 정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지역 감정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란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아까 역사가는 팩트만 말한다 그랬잖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면서 단순히 구석기, 신석기, 연락 공부하는 거 그건 합격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내 삶을 제대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떤 사회로 나갈 것인가 라는 거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 우리 이 땅에 젊은이들이 고민하면 누가 하겠어요? 70,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그냥 관성대로 살아도 돼요.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냥 살아온 대로 살면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잖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요. 뭐 일개 공시생이 무슨 힘이 있냐? 우리에게는 무시무시한 권리가 있잖아. 투표권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걸로 조금씩 한 번에 바뀌진 않아요. 세상이. 그럼 독재를 원하는 거야. 한 번에 절대 바뀌지 않아. 조금씩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 전 그렇게 생각해요.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젊은이들 만나면 저도 젊지만 항상 하는 얘기가 동네마다 가면 경로당 다 있죠. 거기 입장료 내리? 거기 냉난방 다 해주잖아. 심지어 좋은 지자체가 뭐 하는 줄 알아?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을 나눠서 운영하거든 보통. 할머니들 경로당은요 문제가 없어. 다들 요리 초고수 백종원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밥 해먹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근데 할아버지들만 모이는 경로당은 해드시는 게 힘들잖아.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시 돈으로 도우미를 파견해요. 밥 해드리는 도우미. 그러면 중년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지. 그리고 노인 복지되는 거지. 그걸 다 무료로 한다고.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기 힘들고 취직하기 힘들어가지고 허덕이는데 동네마다 공시생들을 위한 합숙관 하나씩 만들어주면 안 되나? 냉난방 빵빵하게 해주고 노트북 들고 와서 그냥 인터넷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냥 커피 타먹고 막 그러면 안 되나? 우리는 시민 아닌가? 우리는 국민,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국민이고 우리는 아니야? 왜 그럴 것 같아? 경로 우대? 그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거고요. 왜 어르신들을 위한 건 있는데 우리를 위한 건 없는 줄 아세요? 그걸 누가 결정해? 옵티머스 프라임이나 범블비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걸 다 뭘로 하는 거야? 법으로 만드는 거야. 법을 누가 만들어?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야. 여러분이 국회의원이야. 누가 제일 무서울 것 같아? 투표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 누구한테 찍든 투표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야. 상대편에게 찍더라도 다음에는 날 찍을 수가 있잖아. 내가 잘하면.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투표를 많이 해요? 안 해요? 반드시 하죠. 왜? 매일이 쉬는 날인데 그날은 할 일이 생기는 날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새벽같이 나가서 자기 권리를 행사한다고. 우리는 어때요? 매일 일하는 날이니까 공부하고 하니까 그날이 뭐 하는 날이야? 쉬는 날이잖아. 근데 그런 커플 봤어. 5년을 사귀었어. 정말 징한 커플이지. 근데 5년 내내 사귀었는데 쉬는 날이 한 번도 겹친 적이 없대. 왜냐하면 알바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공부해야 되고 알바하면서 일하면서 그래서 유일하게 그날이 겹쳤대. 선거하는 날. 5년은 뻔히 한 2, 3년 정도 됐나 보다. 그래서 그날 둘이 같이 놀러 갔대. 어떻게? 비난할 수 있나? 비난 못 하잖아. 내가 그랬지. 투표는 하고 가지 그랬니? 뭐 차표가 안 맞아서. 그건 비난할 수 없는 구조적인 거잖아. 비난할 수는 없지만 있잖아. 젊은 사람들이 어때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큼 투표하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해? 여러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어때요? 여러분을 위한 정책과 복지 정책을 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투표 안 하고 다 그놈이야. 전문용어로 말해 정혐이라고 하지. 정치 혐오. 제일 나쁜 게 정치 혐오예요. 정혐이에요. 안 하면요. 국회의원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런 법을 왜 만들어야 돼? 명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3번을 찍든 있잖아. 중요한 건 투표를 하러 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법이 나와. 그게 다 여러분에게 현금이 되는 거지. 물론 우리는 그 전에 뭐 해야 돼? 합격해야 되지. 우린 그 전에 합격해야 되지만 그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이런 거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제 생각이야. 뭐 해야 돼? 투표해야 돼. 이게 민주주의, 현대사를 공부하는 정말 중요한 어디다 투표할지를 현대사를 알아야지 어디다 투표하는 게 나에게 이로운지 이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힘들고 지친다, 그죠? 3시간 수업하면 2번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 오늘만 이렇게 할게요. 다음부터는 꼭 쉬는 시간 보장해 드릴 테니까 화내지 마시고. 요게 근대사. 요게 뭐? 현대사. 요건 뭐? 독립운동사. 각각 2문제에서 3문제씩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공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요까지 해야. 근데 지금까지 노량진하고 공무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트 어때요? 왜 어렵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렵다기보다 낯설어. 왜? 안 하니까. 어떻게? 다들 학생들이 인지하는 조수 만들려고 열심히 해. 그리고 이 무렵 보면 어떻게 해? 학생도 지치고 선생님도 지치지.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 하루 특강, 이틀 특강, 뭐 기껏해봐야 3일 특강 이러고 끝내버리면 절대 이 파트 못 풀어. 잘 들어. 우리나라에서 한국사 시험을 가장 고급 문제를 만드는 시험이 뭘 것 같아요? 3개가 있는 거야, 3개가. 그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있는 거고요. 또 수능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시험이 있는 겁니다. 명심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출제하는 그룹이 같다는 겁니다. 박사님들이 출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를, 지금 수능 문제는 의미 없어요.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지금 한국사가 필수가 되면서 박근혜 할머니의 유일한 업체가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서 여러분 볼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어요. 근데 그 이전 문제들, 필수 되기 전의 문제들은 정말 수능 문제 좋은 문제 많아요. 걱정 마세요. 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1994년 수능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글 파일로 모든 문제가 다 있어요. 왜?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모든 문제와 해설이 다 완벽하게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에게 우리 문제와 수능 문제라고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좋은 문제는 그대로 드릴 수도 있고 변형해서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립니다. 문제풀이 할 때. 걱정 마시고. 또 뭐가 있겠어? 한국사 능력 검정 있잖아요. 초급, 중급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우리 문제는 뭐야? 고급 문제죠. 그죠? 고급 문제. 그것도 제가 다 정리해서 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우리 기출문제. 이 세 파트 문제는 교류가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한검정에 나왔던 문제가 우리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요. 이게 교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돼. 그건 누가 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해서 자료 만들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별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 기출문제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기출문제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옛날 문제는 2007년 이전의 문제들은요. 공개가 안 됐어요. 아시죠?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학생들이 외워가지고 문제를 보고 나는 거야. 그럼 뭐야?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저한테 수업을 듣고 나면 어때요? 이따가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면 다 각자 기억은 다 다르죠, 그죠? 기억은 다르게 적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공개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 구석이 신석기를 뺄게요. 이제 고대사로 가봅시다. 공부하는 방법이야.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서들 가지고 있는 거 많잖아. 삼국시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 숫자를 딱 써놓은 거야. 숫자만 딱 써놓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연맹까지 밑에 써놓으면 더 좋고. 뭘 해야 돼? 여기에 어디에 누구를 써야 될지 순서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왕들이 너무 많잖아. 삼국시대 왕들 다 합하면 100명도 넘는데 신라만 56명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 외울 거야? 그걸 외울 수 없으니 주요 왕이 있겠죠. 제일 먼저 1단계는 무슨 왕부터 외워야 돼? 고구려는 태조왕을 외워야 되는 거죠. 건국자, 동명왕, 주몽, 송일국 이걸 누가 몰라. 옛날 드라마 봐서 다 안단 말이야. 근데 태조왕부터 외우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태조는 이성계나 왕건 같은 건국자지. 근데 태조왕은 건국자가 아니잖아. 6번째 임금이거든? 근데 왜 태조왕이야? 그런 의문이 안 생기면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 의문점에서 공부가 출발하는 거라고. 태조는 뭔가를 새롭게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잖아.
뭘 시작했다는 뜻이야? 중앙집권국가를 시작했다는 뜻이야. 그럼 그 전까지 뭐였어? 연맹국가, 연맹왕국이었지. 게르부, 소노부, 순노부, 전노부, 관노부 다섯 개 보자 연맹체 아니고 고려가 힘센 부족의 짱이 돌아가면서 왕하는 쉽게 말하면 소노부가 왕하다가 드디어 이제 뭐야? 게르부의 고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태조왕이라고 하는 거잖아. 지금까지 뭘 공부한 거야? 그러면 고려 건국한 사람 이름이 뭐라고? 주몽이죠. 송일국 아니다. 주몽이지. 성이 뭐야? 고씨지. 고주몽이잖아. 골 때린다. 족보가. 아빠는 해모수랬네. 아빠는 해모수잖아. 아들은 고씨야? 뭐니? 주몽 아들이 있어. 유리지. 유리. 유리는 성이 뭘 것 같아? 사유리는 일본 애고. 미안하다. 유리는 성이 뭘 것 같아? 해유리야. 뭐니? 아빠와 아들은 해씨고 주몽만 고씨야. 뭐 이런 족보가 다 있어. 사실은 주몽은 성이 뭔지 몰라. 여러분 그렇게 안 배웠겠지만 몰라. 근데 누가 최후의 권력을 잡은 거야? 게르부 고씨가 권력을 잡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역사 국정화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고구려 세운 분 누구야? 주몽이야. 성 몰라. 뭐? 고씨. 그래서 주몽은 강제 고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제가 설명한 게 제일 정확한 설명인 겁니다. 그걸 알아야 이제 태조왕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지. 태조왕이요 119세까지 살았어요. 장수왕을 귀염둥이로 만든 사람이 태조왕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닐 거다라고 학계에서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업적을 하나로 퉁쳐서 태조왕이라고 한 게 아닐까. 하지만 그런 증거는 사실 없거든. 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 어쨌거나 태조왕은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한 게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누구 외워야 돼? 그리고 미천왕 중요하죠. 또 고국 원왕 중요하죠. 그전에는 고국 천왕도 중요하죠. 순서대로 하면 태조왕 다음에 2세기 후반에 고국 천왕이잖아요. 그 다음 뭐야? 그래 동천왕, 중천왕, 서천왕 나오죠. 봉상왕 나오죠. 쓰레기 나오고. 그 다음 뭐라고요? 을불이 뭐야? 미천왕 나오지. 이런 걸 일일이 다 외우면 되게 좋지. 근데 처음 공부할 때는 뭐부터 외워야 돼? 소수리망. 또 뭐야? 광개토왕. 또 누구야? 장수왕. 이렇게 외우는 거지. 6세기 넘어가면 왕이 안 나오지. 왜? 왕이 찌질하거든. 귀족들이 이미 강해지잖아. 그래서 왕권이 원만하지 않았다. 뭐 원왕 뭐 이런 사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이제 추군 세력, 세군 세력 막 싸워가지고 서로 2,000명 죽이고 왕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내 한강역 빼앗기고 난리가 나겠지. 그래서 이걸 되찾는 오빠가 더 중요한 거야. 바보 온달. 그 다음에 막판에 무슨 왕이 나와? 영양왕 나와가지고 이름부터 영양왕 아니니? 힘이 셌겠지. 누구랑 싸워? 수나라와 싸워서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네 번에 치면 물리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찌질이 뭐야? 영유왕 나왔지. 당나라에 대한 온건책하지. 누구랑 갈등이야? 개소문 오빠랑 갈등 아니에요. 그랬다가 642년 쿠데타로 때가 개소문 오빠가 다 죽여버리지. 그리고 허수아비 바지사장 세우는 거 아니야? 보장왕. 그리고 어때요? 당나라와 싸워서 물리치는 게 뭐야? 안시성. 개봉합니다. 추석 특선 영화 안시성. 요건 봐도 될 것 같아. 우리 조인성 오빠가 나온다니까. 얼마나 재밌을지는 봐야지 알지.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지. 제작비가 200억이 넘게 들었다는데 200억 제작비 든 영화 중에 올해 나온 영화 중에 폭망한 영화 있는 거 아세요? 인랑. 제작비가 200억이 들어가면 손익분기점이 거의 600만이에요. 근데 인랑은 100만도 못 찍고 망했어요. 폭망했죠. 얼마나 좋아. 정우성, 강동원 캐스팅에 한효주. 제작비, 주연 배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폭망했어요. 안희성은 제발 잘 되기를. 근데 그 폭망한 영화도 나는 봤다는 거 뭐지? 참. 정우성, 강동원 참 공통점 있지 않나요? 뭐가 공통점인 것 같아요? 잘생겼지. 그게 공통점인데 그것만 보면 영화를 그냥 평범하게 보는 거고요. 좀 더 보면 나처럼 좀 더 본 사람들은 보면 정우성, 강동원의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잘생겼는데 정말 연기가 안 는다는 거. 공통점. 내가 감독이면 정우성, 강동원 캐스팅 안 합니다. 제가 감독이면요 욕을 먹더라도 이병헌 캐스팅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이건 뭐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왜 이병헌은 연기를 잘할까요?
욕을 하면서도 보고 있으면 오씨 연기는 잘하지 않나요? 제 생각인데 이병헌은 폭이 넓은 인간. 강동원, 정우성은 너무 이게 좁아. 너무 착한 캐릭터. 삶도 착한 캐릭터. 근데 악역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 자기 내재적으로 어때요? 그런 성격이 있어야지 악한 역할을 잘하는. 이병헌 악한 역할 하는 거 봐. 정말 실제 같잖아. 내부자들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정말 건달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잖아. 몰입이 잘 되는 거지, 보는 입장에서. 근데 이병헌은 그 선은 지켜. 뭔 소리야? 범죄를 저지르진 않잖아. 이병헌이 봐봐. 조재현이나 뭐 이랬으면 어떻게 해? 완전 매장됐겠지. 이병헌이 결혼한 다음에도 이렇게 이제 썸 타고 뭐 로맨틱 가이가 됐잖아. 문자 보내고 막 로맨틱 이런 건 했지만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범죄를 저지르면 완전 아웃이지 이거는. 근데 범죄까지는 아니었잖아. 근데 이렇게 폭이 넓은 거지. 그러니까 예술가로서는 있잖아. 이게 넓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 폭넓은 걸 감독이 이 지점을 끌어내서 이걸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거지. 그걸 보는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흥행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스터 션샤인 이병헌 김태리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걱정해서 김태리 큰일 났다.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랬는데 욕을 하면서도 그건 흥행이 되잖아. 어느 정도는. 중요하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설마 우리 공무원 국가직 시험에 이병헌은 흥행하고 강동원은 왜 흥행이 잘 안 될까 뭐 이런 그런 게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뭔 얘기하고 싶으면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을 탐구하는 거기 때문에 나만의 통찰력이 생긴다니까 공감되지 않나요? 아니면 말고 안시성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통일 과정이 나오는, 통일 과정 쭉 나오는 겁니다. 자, 백제는 누구 외워야 돼? 뭐 비료원조 이런 애들 외워야 되겠지만 걔들이 시험 나오나요? 안 나온다고요. 시험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 누구부터야? 고유왕부터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 누가 나와? 근초광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흑역사가 시작되겠지. 연락 버티다가 흑역사가 시작되는 거지. 475년 계룡왕 죽고, 문주왕 옮겨가서 몇 년 만에 죽고, 삼근한 13살에 왕 됐다 15살에 죽고, 동성왕 어때요? 결혼동맹 맺고 뭐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수도 옮기려다가 또 죽고, 왕이 4번 연속 피살됩니다. 얼마나 백제 흑역사야. 그게 무슨 시대야? 웅진시대야. 이걸 극복해내는 게 6세기 누구야? 무령왕. 그리고 누구라고 이제? 성왕이잖아. 그래서 성왕 어때요? 무령왕 대 그 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뭐야? 22담로 아니에요.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도를 옮길 수 있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개혁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체제 정비를 할 수 있게 된 거고, 힘이 커졌으니까 누구랑 손잡고? 친구야. 손잡고 한강유역을 되찾는 거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배신당했지. 그랬더니 복사를 갔다 어떻게 했어? 복사를 갈 때는 관을 짜고 가는 거지. 그래서 어때요? 관산성에서 죽지. 554년 관산성 전투. 성왕님 관짠 전투. 뭐 관산성 전투.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지? 7세기 백제는 누가 나와? 우리 역사상 최초의 SNS 사기꾼이 나오지. 무왕이라고 들어봤어? 서동요 알잖아. 그 유명한 국어 시간에. 가짜 뉴스의 1인자지. 선구자. 선화공주님을 마타도 해가지고 쫓겨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던 정말 나쁜 새끼예요. 그죠? 예. 무왕 있고 그 나쁜 놈 아들이 뭐 좋은 놈이겠어. 누구야? 의저왕. 문 닫는 거죠. 예. 통일하는 과정, 부흥운동 이런 거 공부하는 겁니다. 자, 신라. 박혁거서 연락 외워봐야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사금 하다가 4세기 중엽에 356년에 김씨가 왕위를 드디어 세습한 뇌물 마리깐 했잖아요. 그지? 그다가 이제 뭐 한다? 물지도 나오고 소지도 나오고 하다가 6세기 본격적인 발전 뭐야? 지증, 법흥, 진흥 나오는 거 아니야? 지법진, 진흥, 지증, 법흥, 진흥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달달달.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 한번 해볼까? 517년 법흥왕 뭐 했어? 병부설치. 어우 잘했어. 520년 율령 반포. 골품제 정비, 공복 제정 뭐 이런 거야. 522년 결혼동맹
누구랑? 대가야와 결혼동맹. 524년 율령반포. 527년 아니다. 이거 520년 율령반포지. 524년 527년 뭐 했어? 524년 뭐? 비석 있잖아. 비석. 그래. 율령반포했다는 증거. 울진봉평비. 527년 뭐? 불교 공인. 누구의 순교? 이차돈의 순교. 어디다 새겨놨어? 백률사, 돌기둥, 석당. 이것도 시험제 나온 적 있잖아. 531년 상대등 설치. 532년 금관가야 복속. 536년 독자적인 연호 뭐 건원 연호 사용. 이런까지 쫙 외워야 시험장 갈 때 든든하게 아이템을 이것저것 챙겨서 가는 거야. 그냥 맨몸으로 가면 어떻게 돼? 그래, 적들의 모기가 되는 거지. 우리 공무원 시험은요, 올림픽 정신으로 가는 게 아니야. 올림픽 정신은 뭐? 참가의 의의를 두는 거지. 우리는 합격하러 가는 거야. 박애주의자, 이타주의자 날 밟고 합격하는 뭐 이런 거 아니잖아. 내가 경쟁률을 올려줄게. 가해연맹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통일과정 공부해야 된다니까. 쭉 공부하셔야 되고요. 부흥운동 공부하셔야 되고요. 나랑전쟁까지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뭐 해야 돼? 여러분 수도 없이 공부한 이런 거 있잖아. 신라 역사를 셋으로 나눠서 상대, 중대, 하대. 그죠? 중대 누가 했어? 무예랑부터 시작하지. 태종무예랑 누구야? 김춘추부터 시작하잖아. 다음 누가 했어? 통일을 완성한 건, 백제까지 멸망한 건 김춘추. 통일한 건 누구야? 문무왕. 신문왕. 신문왕은 너무 중요한 거야. 아빠와 할배가 뭐 했어? 외부의 적을 없앴다며. 적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지. 내부에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내부의 적이 누구야? 흠돌이. 김흠돌 같은 애들 다 반란을 다 진압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외부의 적, 내부의 적을 다 없앴다는 뜻이지. 생각해봐. 그럼 어때? 왕권이 어때요? 엄청 강해지겠지. 이제 왕 뭐만 하면 돼? 피리만 불면 돼. 그게 그 뭐야? 만파식적의 전설이야. 그게 피리 소리가, 그런 피리가 실제로 있었을 리가 없잖아. 피리는 뭘 말하는 거야? 왕의 명령을 상징하는 거야.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회. 그게 만파식적의 전설이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주오소경, 구서당, 십정, 국학, 설립,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 폐지하고 뭐 이런 거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신문학계 모든 업체에 집중된 시험 문제 거기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성덕왕, 경덕왕 뭘까? 놀아야지. 할아버지들이 외부의 적도 다 죽여, 내부의 적도 다 죽여, 통일 다 해서 세금은 많이 걷어, 전쟁 없으니까 돈 들 일은 적고, 돈이 남아 돌잖아. 뭐 하는 거야? 불국사도 짓고, 석굴암, 석가탑, 다보탑, 에밀레 종도 만들고, 신라의 모든 국보급은 여기서 하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 임금 해공 어때요? 피살되면서 중대가 끝나는 거잖아. 이제 하대는 어떻게 한다고요? 진골간에 왕이 쟁탈했잖아. 155년 동안 왕이 20명이나 바뀌는 혼란스러운 사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성장한다? 호족에서. 여기는 지배설이 이제 여기는 역사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야? 호족인 거야. 여기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고? 왕인 거고. 호족의 세력기반 열라 공부하는 거야. 사병, 대토지, 육두품, 선종, 풍수질설 이거 다 공부하는 거지. 그 호족들이 막 성장했던 거고, 특히 이제 진성이 왕 때 이제 견훤이라든가 궁예 이런 애들이 성장을 하는 거고, 얘들이 결국 어때요? 900년에 후백제를 세우는 거지. 견훤이가 901년에 궁예는 후고구려 세우는 거. 다시 후삼국 분열 가는 거지. 그걸 통일한 게 누구야? 태조왕건이었던 거. 그거 아까 첫 시간에 우리가 고려는 쭉 한번 정리했으니까 됐고,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 내가 누굴 쓸 수 있는지, 뭘 쓸 수 있는지, 여기에 내가 뭘 쓸 수 있는지, 왕을 누굴 쓸 수 있는지, 뭘 쓸 수 있는지,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조선시대인데, 조선시대가 제일 복잡하고 제일 어렵지. 왜? 왕 하나하나를 다 공부해야 돼. 자, 해봐. 그건 아시죠? 태정, 태생,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노래 부르는 거 아니고. 자, 태조. 태조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건국자가 태조잖아. 그럼 건국 과정이 나오는 거야. 태조 이성계는. 근데 태조 이성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칼로는 세계 최고야. 칼이지 아니 사실 활이지. 어쨌거나. 하지만 왕 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때요? 태조 기록이 되게 많거든요. 다 뭐 하는 거야? 싸움 잘했다. 이거 기록밖에 없어. 누굴 죽였다. 몇 명 죽였다. 이거만 있어. 활을 얼마나 잘 써. 그런 거야.
선비들을 사랑하였다. 이거밖에 없어. 글을 잘 썼다든가 이런 기록은 단 한 줄도 없다니까. 그냥 선비들을 아끼고 사랑했다. 한마디로 뭐야? 책 읽는 거 정말 싫어했다. 우리하고 비슷했다니. 그러면 왕 되기 전까지 칼로 나라를 세울 수 있잖아. 근데 왕 된 다음에 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 행정, 명령, 문서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할까? 태조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누굴 시켜야지. 누구? 정도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태조 때는 태조는 건국 과정까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은 누가 나오는 거야? 정도전이 나온다고. 문제는 뭘까? 개국 공신이 52명이야. 근데 일은 누가 다 해? 정도전 남은 둘이 다 해. 그럼 나머지 한 50명 가까이 되는 공신들은 뭐? 판서야. 정승이야. 높아. 하는 일이 없어. 소위감이 들어 안 들어? 들겠지. 화가 나 안 나? 나도 목숨 걸고 나름 공신인데 뭐 이 나라가 무슨 정도전 나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당연하지 않을까요? 사람이라면. 요걸 잘 꼬드긴 오빠가 있어. 누구야? 유아인 오빠지. 해동 용령이 나르샤. 이방원. 애들 그러면서 쿠데타 한 거야. 그게 뭐야? 1차 왕자이다. 실권 잡잖아. 형한테 잠깐 왕자리 맡겼다가 2차 왕자에 난 이후에 지자리 찾아가지. 그게 누구야? 정종 시험 안 나오고 그래서 누구야? 태종 나와. 그래서 태조 때는 누가 나와? 태조 이성계는 건국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정도전이 나오는 거야. 재상 중심 정치. 불시자편을 비롯해서 성리학 중심의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요동정발. 이것까지 정도전이 나오는 거거든.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니까 나중에. 정종 안 나오죠? 중요하지 않죠? 그 다음 누가 나와? 태종 나오죠. 그 다음 뭐야? 세종. 말할 것도 없지, 그지? 그러니까 태종과 뒤에 나오는 세조의 공통점이 있어. 여러분 알잖아요, 그지? 쿠데타를 권력 잡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하들 못 믿으니까 만다. 6조 직계제. 이게 제일 중요해. 세종 뭐야? 위정부 서사지 비롯해서. 세종, 말도 안 돼. 세종 모르면 그냥. 그러니까 왕 하나하나 다 공부해야 될게. 조선이. 잘 안 나오는 게 누구야? 문종, 단종 잘 안 나오지. 나오긴 하지만. 고려사라든가 고려사 저래 뭐 이런 거에 나오긴 하지만 업적이 별로 없잖아. 너무 짧아요. 문종 2년, 단종 3년.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세조 나오고 그 다음에 예종 1년밖에 안 나오죠. 14일 만에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야? 성종.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이제 연산군은 뭐로 나와? 사화로 나오는 거고. 무어사화, 갑자사화. 그 다음에 중종, 반정 나오는 거, 중종 나오는 거고, 중종보다 잘 나오는 사람이 이제 누구야? 조광조가 나오는 거. 그 다음 누가 이제 명종 때. 명종보다 누가 더 중요해? 문정왕후가 더 중요하지. 여인천하. 그 다음에 선조지. 선조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기록이 많이 남아있겠지. 조선 후기 넘어가면 이제 붕당 정치가 이제 시작되는 거고. 붕당 정치의 시작과 전개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또 모두 복잡해져. 대외 관계도 굉장히 복잡해져. 광해군 무렵에 소위 말하는 무슨 외교부터 중립외교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복잡해지면서 이제 붕당이 어떤 붕당이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대외 관계도 달라지고 당연히 어때요? 권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정상적 붕당 정치 가다가 숙종 무렵에 경신왕국을 계기로 한다. 변질되고 일당전제화한다. 그래서 이 무렵부터 뭐 나온다? 이제 탕평책도 나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영조, 정조까지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파탄된 게 뭐다? 세도정치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했어 우리? 그냥 웃었어요. 그거 아니잖아, 그지? 복습, 웃음 그거 아니잖아. 복습을 할 거면 뭐 해야 돼? 여러분이 가진 기본서들 있잖아. 없나?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요. 책 드릴 거니까 없어도 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책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 우리 책도 다 드릴 거니까 공부를 할 건데 다시 한번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 근육, 공부 세포를 깨워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줄넘기 하는 거고요. 바둑판 줄 긋는 거야. 깨어나야 돼. 이제 근육이란 게 무거운 거 몇 번 든다고 근육 생기는 거 아니죠, 그죠? 잔 근육부터 만들어서 운동 해본 사람 많은데 운동 몇 달 하다 보면 뭐 때문에 운동 관두는 줄 아세요? 부상이 와요. 그 부상이 제일 많이 관절 이런 데 부상이 와요. 계속 무거운 거 들어봐봐요. 이 근육을, 잔 근육을 제대로 길러주지 않으면 부상이 와서 오래 못 한다니까. 공부 똑같으니까. 공부 근육을 깨워서 이제 서서히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부상 없이, 슬럼프 없이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돼. 문자 보냈죠? 아직 안 보내서 이따 보내세요. 오늘 저녁 보내시고, 오늘 중으로 보내시고요. 그래서 합격해야 되죠, 그죠? 네. 합격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합격할까 아닐까? 그건 있잖아. 고민이 아니야. 그냥 공부하기 싫을 때 나타나는 회피 증상일 뿐이야.
이게 맞는 길인가? 닥쳐. 그거는 고민이 아니라고. 고민을 위한 고민은 고민이 아니야. 명심해야 돼. 그건 그냥 공부하기 힘들어서 나타나는 증상일 뿐이야. 공부가 재밌고 쉬울 때는 그런 증상 안 나타나. 언제 나타나냐? 2번, 3번 하다 보면 점점 어려운 거 배우고 하다 보면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고 이해가 잘 안 되거든. 그때 이제 자꾸 회피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럴 때 제가 쓴소리 하겠죠. 욕도 할 수 있어요. 예.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제가 욕하는 그냥 팩트로 조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우리가 학원에 온 거 아니에요. 그죠? 학원에 많은 스태프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이 복습하시고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하시면 됩니다. 믿자고요. 믿으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문자 보내시고요. 예. 네. 예.